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입니다. 동국가족 여러분, 먼저 정가원 토요반야법회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색빛깔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이곳 정가원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립대학 동국대학교는 올해 근학 115주년을 맞아 근학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제2근학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근학위원회 최고위원장 해봉 자성컨스님의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고 불교중흥이 곧 동국발전이다 라고 하는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근학위원회 산하에 신행포교, 인재양성, 지속성장, 기금재정, 글로벌 등 5개 분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신행포교입니다. 그리고 정가원 토요반야법회가 신행포교의 중심이고 첫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가원 토요반야법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반야법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국가족 여러분들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학교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 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내일입니다. 이제 김장, 겨울 채비, 또 연말 선구영신의 그 분위기 이제 좀 바쁠 텐데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보사찰에 깃든 감동적인 일화를 이번 주에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걸어서 불교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인도 불교, 중국 불교, 동남아 불교, 일본 불교 등의 그 문화를 그곳에 다녀온 분들의 그 사진을 제가 받아서 여기에 영상에 올려서 교법사인 자원 스님께서 대화 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저희가 삼보사찰 중에서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시대에 대장경을 조성하던 그 과정, 또 장경판전의 건축학적인 우수성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장경도량이라 해서 장경도량 한 일주일 정도, 매년 봄 가을에 일주일 정도 정기적인 법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매년 해인사에서 정대불사라고 해서 경판을 머리에 이고 해인사 그 대적광전 앞에 법궤도 마당에 법궤도 이걸 돌면서 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정대불사에 한번 참가를 하셔서 그 소중한 경전을 머리에 이고 그 법궤도를 돌면서 부처님 그 가르침에 감사하고 이 부처님 가르침이 대장경으로 전해져온 이 과정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만큼 더 우리가 발심 수행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대장경을 말씀드렸는데요. 3장과 대장경이 있습니다. 3장은 경율론 3장을 말합니다. 경장, 율장, 논장입니다. 경장은 여러 경전이 있죠. 초기 경전에서부터 여러 대승경전이 있는데요. 그런 그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경장입니다. 율장은 계율에 관한 여러 문헌이 모아져 있는 게 율장입니다. 논장은 경전에 대한 부처님 말씀 경전에 대해서 이제 후세에 그에 대한 여러 어떤 해석이나 어떤 그 문헌적으로 주석을 붙인 이런 그 문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비달마 논서요. 그래서 그러한 논서들을 모아놓은 것이 논장입니다.
삼장은 경장, 율장, 논장입니다. 주로 인도 불교에서의 문헌이 되는 거죠. 대장경은 그 삼장에다가 인도 불교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전해지게 되는데 인도 이외에 불교 국가에서 이제 또 여러 이제 그 불전들이 찬술됩니다.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국가에서 중국이나 한국, 뭐 일본 다른 국가에서 찬술된 것 대장경에 전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수한 내용이 뛰어난 그러한 그 불전만 대장경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경 안에 그 본인의 저수 문헌이 포함된다면 그분으로서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삼장과 대장경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인사에 대장경이 8만 대장경이 모셔져 가지고 정말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이 대장경을 수호를 해왔는데요. 이 천년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 그 사찰에 전국의 어느 사찰이고 몇 번씩 화재가 있게 됩니다. 뭐 전쟁, 어떤 전란으로 하거나 또는 뭐 산불이 났다거나 또는 실화가 있다거나 해서 이 묵조 건물이라서 화재가 있게 됩니다. 천년 세월 지나오다 보면 해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장경판전 그 앞에 있는 대적광전도 한 7번 정도 화재가 있었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있는 이 장경판전은 한 번도 옮겨붙지 않고 무사히 지금 한 750년 아까운 세월을 무사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지나오면서 여기 이제 그 이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진묵대사가 그 한 그릇의 쌀뜨물로 해인사 화재를 진압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진묵대사 일화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진묵대사는 뭐 선조 인조 때 시대 스님인데 이분이 전부 김제만경면 이제 그 불고천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 당시에는 이 진묵대사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존경을 했답니다. 막 신통력으로 귀한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일화 중에 이분이 이제 7살 때 출가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워낙에 뭐 천재, 뭐 IQ가 한 500, 굉장히 그 천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전을 봐도 그 내용을 막 다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랬는데 7살 때 봉서사에 출가를 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선 법당에서 그 부처님 조성예불 드리기 위한 여러 그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뭐 불단을 탁자를 닦는다거나 닭의물을 가져와서 올린다거나 뭐 초를 켠다거나 이런 어떤 시중을 들게 했는데 어느 날 주지 스님과 대중 스님들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부처님을 우리가 호위하는 부처님을 옹호하는 그런 그 우리는 존재인데 요즘 들어와서 거꾸로 부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으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그 요즘 새로 시중 도는 이 사람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불안함을 없게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어린 저 스님이 행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라고 짐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한 번은 진묵대사가 이제 점심 공양을 하고 있었는데 공양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물을 찾는 거예요. 빨리 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시중 들던 사람이 갑자기 물을 하니까 이제 옆에 마침 쌀 있었던 쌀뜨물이 옆에 있어서 막 급히 찾으니까 그 쌀뜨물이라도 그냥 한 그릇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그 쌀뜨물 그 물을 한 모금 딱 마시고는 동쪽을 향해서 팍 뿜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막 순식간에 허공으로 막 날아갔는데 그리고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점심공양을 마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해인사에서는 큰 불이 나가지고 해인사와 이 장경각이
이 판전이 불탈 그런 위기에 있었답니다. 막 그냥 불 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갑자기 저 서쪽에서 막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엄청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가 보통 이 물이 아니고 아주 뿌연 그런 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가 이상하다. 이 뿌연 색깔의 비가 막 엄청 쏟아져 가지고 이 해인사 전체에 화재를 끄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 다 꺼지고 나서 이제 여러 그 정각에 그 희뿌연 자국들이 남아 있어서 이게 뭔가 보니까 뭐 쌀뜨물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불이 꺼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자꾸 퍼지고 그다음에 또 진묵대사가 워낙에 여러 어떤 신통력의 기한이라 그다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또 그런 말이 또 나가고 해서 날짜를 맞춰보니 딱 그날 그 시각이에요. 진묵대사가 신통력으로 해인사에 불이 난 것을 알고 그래 급히 그냥 쌀뜨물이라도 막 보내가지고 그 불을 다 끄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록이 전해져 옵니다. 그다음에 팔만대장경 그냥 모셔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그거를 인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인경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부분적으로 인경을 해서 책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조 말에 용학스님이 팔만대장경을 전부 인경을 했습니다. 무려 4질 그 전체 8만대장경 16만 8 그거를 전부 그거를 인경을 해가지고 그거를 무려 4질을 인경을 해서 삼보사찰에 한 질씩 다 나눠주고 나머지는 전국 사찰에 분배해가지고 모시게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땠는가 하면 용학스님은 이분은 평소 금강경을 많이 독성했는데요. 금강경 10만 독을 독성했다고 합니다. 안변의 서광사 한병남도 안변의 서광사에 계셨는데 금강경을 매일 독성을 하면서 10만 독을 독성을 하는데 어느 날 독성하다 보니까 이에 뭐가 걸려서 보니까 이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아주 찬란한 사리가 나왔다는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학스님께서 이 서광사에 계시면서 언제부턴가 어느 그 날이 되면 그 꿈에 하여튼 어느 절에 가가지고 음식이 다 차려져 있고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찬도 본인한테 올리고 이런 똑같은 꿈을 몇 년째 계속 꾸었습니다. 그래서 절 이름을 보니까 수암사라 그래요. 수암사. 그리고 절 몇 번 보니까 신기해서 절 풍경 곳곳에 절 구조를 환하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수암사가 어디 수암사인가 왜 이런 꿈을 꾸나 했는데 어느 날 이 서광사에 객승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객스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하니까 수암사에서 왔습니다. 그 말이 이 용학스님 방에 계시다가 수암사라는 말이 귀에 번쩍 띄어갖고 가서 그 스님 좀 오시라 해가지고 수암사가 어디에 있는 절이냐 물으니까 이 그 오산 함경북도 오산에 있는 수암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암사가 그 구조나 이 수암사 절 모양이 여러 이 공양간으로 여러 법당 등 구조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객스님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고. 그러니까는 꿈에서 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수암사에서 매년 이 날짜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그 객스님이 그날은 수암사를 중창했던 중창조 스님의 그날 제삿날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삿날 그래서 내가 그럼 전생에 내가 수암사에서 살았나? 그래서 그래서 그날 제삿날에서 가서 내가 제삿밥을 먹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중창조 스님께서 평소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가 하니까 그 스님께서 평생 소원이 해인사에 있는 8만대장경을 인경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책으로 이걸 인쇄를 인경을 해서 그걸 보는 널리 좀
다른 데도 좀 보급을 하고 그래서 읽는 거를 그거를 소원을 했는데 그걸 이제 원력은 세우시고 이루지 못하고 입적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용학 스님이 놀라웠습니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그럼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수암사의 전생의 그 중창주였구나. 그래서 나의 이 소원이 전생부터의 이게 원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학 스님이 그러면 이제 그 원력을 내가 금생에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통도사 해인사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통도사 정멸보궁 그 금강계단 있죠. 정멸보궁 거기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1896년에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번은 통도사 자장하면 금개구리가 있다고 금화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금개구리가 나타나면 이건 굉장히 상서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감흥, 기도 감흥이 있다 뭐 이런 예가 있어요. 근데 금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그 마지밥을 담았으니까 좀 뜨겁잖아요. 근데 그 불기에 이 금개구리가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감흥이 오는구나 싶어서 그 앞에 합장을 하고 저는 팔만대장경을 인경을 해서 널리 보급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그 금개구리가 가만히 듣더니 조용히 사라지더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해인사에 이제 그 장경각 판전에 가가지고 또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구렁이 2마리가 복행신장입니다. 8부신장 중에 마후라가 있죠. 마후라가 복행신장입니다. 별을 기어다니는. 근데 이 그 큰 구렁이 2마리가 복행신장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그 스님이 장경각을 돌면 같이 따라서 쭉 도는 이런 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이제 나라의 그 탁지부에서 팔만대장경을 인경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궁궐과 각계에서 시주가 막 여기저기 답지를 하는 거예요. 이 팔만대장경을 한번 전체를 이거를 인경을 한다면 이건 굉장한 시간과 공력과 경비가 들게 됩니다. 근데 나라의 이 탁지부와 각계에서 시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4질이나 이거를 인경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부4차례 다 한 질씩 나눠주고 나머지 한 질은 전국에 각 4차례 나누어서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일을 그 원력을 성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것이 이 그 책으로 엮어져서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활자판 인쇄로 고려대장경 이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 여러 화제 중에서도 팔만대장경 장경 판전은 무사했는데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입니다. 1951년 9월 18일이에요. 한국 전쟁 중에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장군입니다. 사진 바로 이분이에요. 팔만대장경을 지킨 김영환 장군. 자,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분은 이제 공군 대령입니다. 1951년 9월이니까 이제 뭐 여러 전통 사찰에 이 그 남부군 공산당 남부군들이 또 지방 빠지산들이 여기저기 숨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군 또 미군전 같이 해서 여기저기 사찰해서 그때 이제 국군이 이제 이거를 공비 소탕 차원에서 불태우고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에는 이 그 남부군하고 지방 빨치산이 무려 한 700명이 넘는 그런 그 공비가 해인사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첩보가 국군에 이게 이제 정보가 알려진 거예요. 알려져 가지고 이게 51년도 9월 18일인데 그래서 국군에서 그 정보를 첩수해 가지고
이걸 그 당시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기지 여기에 이제 가서 이거를 폭격을 해가지고 공비들을 전부 소탕하라라고 하는 그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영한 그 당시 대령인데요. 김영한 대령이 편대장이 되고 이 4대의 이제 그 비행기 정찰기를 타고 전투기에 갖가지 이제 그 폭탄과 특히 이제 김영한 대령은 여기에 뭐 네이팜탄이라는 게 하나만 터뜨려도 그 뭐 잿더미가 된다는 이런 그 아주 위력이 대단한 네이팜탄까지 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인사를 이제 폭격을 하라고 명령을 이제 받고 일단 출격을 했습니다. 해인사 공중을 선회합니다. 그 앞에 미군의 정찰기가 그 앞에서 이제 미리 앞에서 이제 돌면서 여기에 터뜨려라, 또 저기에 터뜨려라. 그러니까 신호를 이제 무전기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호가 드디어 이제 해인사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그게 대적광전, 장경과 판전 이런 쪽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폭탄을 투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김영한 대령은 편대장이니까 나머지 세대의 이런 그 공군에게 절대 내 명령을 들어라.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절대적으로 여기에 폭탄 하나 투하하지 마라. 나만 따라라. 이렇게 하고는 그냥 앞에 정찰기가 빨리 이거를 투하하라고 해도 그냥 주의만 그냥 선회하는 거였습니다. 난 나중에 계속 재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고는 가야산 그냥 능선으로 넘어가가지고 기관총 몇 번 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미 군정 여기에서 전부 불러들여가지고 즉결 이런 경우는 전시에 명령 불복종이면은 즉결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앞에 미군 고문관들이 있고 여기에 김영한 대령하고 옆에 이제 같은 그 편대원들이 그래서 그과 공비 우리가 이 공비를 어서 소탕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몇 번을 거기 재촉을 했는데도 왜 그걸 투하하지 않았는가 하니까 김영한 대령이 해인사에는 우리나라의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 750년에 이른 그 역사가 있고 이 팔만대장경은 대단히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그러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은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할 때 교토에는 일본의 여러 그런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토에는 원자탄을 투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군도 또 그 2차 대전 때도 영국은 차라리 영국에서는 차라리 셰익스피어 인도를 그냥 내줄지언정 셰익스피어하고 바꾸지 않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2차 대전 때도 독일군도 프랑스의 여러 그 문화재 이것은 폭격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나중에 그 고문관들이 가만히 듣다가 일어나서 그냥 경례를 붙였다는 이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뒤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 편대원들이 나중에 증언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나중에 미군정의 윌슨 중장한테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전시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당장 막 처형을 그냥 총살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처형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김영한 대령의 친형도 공군이에요. 김영열 그 장군이 옆에서 각하 고정하십시오. 다른 뜻이 아니고 해인사에는 우리 민족의 아주 오래된 700년이 넘는 민족 고유의 그런 그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겨우 이제 진정을 하고 이제 대신 이제 이등병으로 강등이
한동안 이등변 신세로 지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 김영환 장군이에요. 잘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빨간 마우라, 공군을 빨간 마우라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빨간 마우라를 도입시킨 사람도 바로 김영환 대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실종자 또는 사망자를 이제 그 산에서 수색을 하는데 이게 산에서 찾다 보니까 이게 복장하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고 아군과 적군이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아군을 거기서 실종자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마침 그 집에 형수님이 그 옷이 빨간 옷이 걸려 있었는데 저 빨간색으로 하면 금방 눈에 띄겠다. 라고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마우라처럼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간 마우라를 착용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공군은 빨간 마우라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그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 팔만대장경 고려 대장경 정말 등골이 서늘한 아슬아슬한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인이 명령 불복종으로 본인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불심으로 또 귀중한 문화유산,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켜낸 거죠. 호법 신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추모비가 해인사 입구 일주문 쪽 바깥쪽으로 추모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54년도에 이제 그날 이제 그 강릉 대관령 쪽으로 이제 정찰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굉장히 악천후였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실종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공덕으로 이분은 아마 세세생생 굉장한 복락을 누리고 굉장한 이제 그 일을 사업을 했을 거라고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김영환 장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팔만 대장경을 지켜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추모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김영환 장군 말고 그 전날, 그러니까 51년 9월 18일 그 전날 밤에 또 한 번 아슬아슬한 일이 등골이 서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인사 주지가 그 최범술 스님이에요. 효당 최범술 스님 그 다도를 했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 뭐 국회의원도 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식견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이제 해인사 주지로서 그 무렵에 계속 가뭄이 들어갔고 기후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부군 그 지방 빨치산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현상 사령관이 이제 이 해인사 이쪽으로 해인사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숨어 들러서 잠시 여기 지내려고 가야산 능선에서 기후제 지내는 모습을 낮에 가만히 숨어서 보고 있다가 이따 해 지거든 저기 주지스님 압송해오라고 백년암으로. 그래서 이제 이 최범술 스님이 이제 그 납치당해가지고 백년암에 가서 이현상 그 사령관하고 담판을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최범술 스님이 얘기했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700명이 넘는 공비가 여기 지금 넘어왔는데 오늘 지금 여기에 넘어왔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빌매가 돼가지고 국군에서 이게 700명 정도면 금방 눈이 띄기 때문에 해인사를 이거를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유의 아주 훌륭한 민족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전부 잿더미가 됩니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 후세에 두고두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곳을 좀 다른 데로 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현상 사령관이 그 사람도 이제 그 공산주의자지만은 어머니가 불자여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손목에 그 단주가 어머니가 이제 채워진 그 단주가 오래돼가지고 빛이 바른 단주가 있더래요. 끼워져 있더래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에 대한 그런 거 문화재에 대한 그런 식견도 뭐 있었겠죠. 그래서 알겠다고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우리가 그냥 우리 좋다고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계속 있으면 빌미가 되겠구나 싶어서 여러 당 간부들을 모아갖고 우리가 여기를 빨리 단대로 피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뭐라 우리가 아주 힘들어서 이게 산 넘어왔는데 좀 며칠 있다 가자. 너무 힘들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투표를 했답니다. 거기에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찬성이 되었어요. 한 표 차이로 찬성이 돼가지고 그날 밤 이제 대신 이제 그 식량을 좀 얻어가지고 그날 밤으로 가해산을 빠져나갔답니다. 그 공비들이 전부. 그래서 덕유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9월 18일 그 아침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군 거기에 투입해서 이렇게 한 것을 김영한 대령이 이것을 이제 모면시켰는데요. 만약에 이 공비들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아무리 김영한 대령이 막으려고 해도 당장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공비들이 막 절에 있으면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제 거기에 또 보내가지고 아마 이거를 해인사 또 8만 대장경 다 잿더미가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그런 9월 18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8만 대장경은 62년에 국보 제32호가 되었고요. 옆에 판전은 국보 제52호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보셨듯이 이 장경 판전은 이게 네 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 장경 판전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네 개 건물이 있어서 기억나시죠? 앞에 있는 대적광전 바로 올라와서 바로 앞에 있는 긴 이 건물은 이게 수다라장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또 긴 이 건물은 여기는 이제 그 법보전입니다. 법보전. 그리고 양쪽으로 길게 또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 동서 사관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동 건물이 전부 국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문화유산의 그 우수성이 뛰어남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2007년에 이 고려 대장경과 8만여 판, 그 여러 그 경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그 보존하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개교 70주년, 1976년이 1906년 개교를 했기 때문에 1976년이 개교 70주년이에요.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8만 대장경을 이거를 영인본 찍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인경해서 뭐 이렇게 그 탁본처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영인으로 해가지고 찍어서 촬영해가지고 영인본으로 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76년에 48권 고려 대장경 영인본을 완간을 해서 여러 곳에 이제 보관을 보내주고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대장경 연구소가 있습니다. 종림스님. 고려대장경 연구소장인 종림스님께서 고려대장경이 8만 대장경 목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전산화 작업을 정말 그 어려운 과정에서 당신이 이제 정말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셨겠죠. 주위에 여러 사람 도움도 있었겠고,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걸 마쳤어요. 마쳐가지고 이 그 전산화 이 작업 끝낸 거를 동국대학교에 그냥 그대로 이거를 동국대학교에 이거를 기부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역경원이 있는데요. 1962년에 이제 운어 스님께서 동국역경원을 만들어서 여기 뭐 불교 성전 그 이후에 여러 한글 대장경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동국역경원에서 내년부터 한국 대장경 이걸 이제 디지털이에요. 이걸 책으로 만드니까 엄청난 양이 돼가지고 이걸 또 보관하기도 좀 진열하기도 힘듭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해가지고 한국 대장경을
디지털로 간행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CD나 이제 어떤 그런 저기 해가 쉽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대장경 그 들어가서 내용을 내가 필요한 그 내용을 목차를 봐가지고 그를 활용할 수 있게끔 누구나 보다 좀 쉽게 대중적으로 그 접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다 편리하게 한국 대장경을 지금 간행 계획을 있습니다. 디지털로요. 정말로 정말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이게 사업인데요. 이 그 한국 대장경 이게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시면 대단히 큰 공덕을 짓게 되겠습니다. 화면에 승보종찰 송강사 전경이 보이죠? 저는 저 사찰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 주위의 산세가 연꽃, 그 봉우리가 연꽃처럼 이 송강사를 포근하게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런 편안한 도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당에 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연꽃의 그런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기운을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뭐 탑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송강사는 신라 때 최징 스님이 창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승보종찰이 된 것은 보조 진일국사 이후로 나라의 큰 스승 국사가 무려 16분이나 배출되었기 때문에 승보종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보조국사께서 그 팔궁산 거조사에서 정예결사를 일으킨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정예결사 그러니까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겠다. 그러니까는 선과 교를 함께 닦아야 된다. 참선만 주장한다거나 또 교만 주장해갖고 서로 이게 옳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에 빠지지 말고 선과 교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깨달음에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해결사입니다. 정해결사. 그러니까 선과 교를 어떤 그 합일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을 채로 하고 그 다음에 교를 거의 용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합일점이 아니고 선을 채로 하고 그다음 먼저 선적인 내면적인 어떤 수행의 그 경지를 채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교학의 이것을 용어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훌륭하게 잘 이제 설법을 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국사 진일스님 이분은 어려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절에서 살아야 이제 그야말로 장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돼서 일찍이 출가를 했다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진호 스님은 일찍이 이제 과연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고 일찍이 승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분이 출세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호 스님은 이 과거 승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출세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버리고 본격적인 참선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진호 스님이 3번의 깨달음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육조단경, 법보단경이라 하죠. 육조단경을 읽으면서 어떤 큰 깨달음의 어떤 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큰 깨달음의 어떤 계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또 대장경을 한번 쭉 보면서 특히 화엄경의 열애 출현품을 보고 이제 딱 무릎을 친 거예요. 이거를 정말 이제는 대중교화의 일을 보살행을 해야 된다. 이런 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계기가 깨달음의 계기가 있었고요. 3번째는 대해어록입니다. 육조단경, 화엄경의 열애 출현품, 대해어록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의 계기로 선교의 통합, 선과 교를 통합해야 된다. 선만 한다거나
교만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선과 교를 통합해서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온전한 깨달음이 된다. 그래서 정의 쌍수, 도노점수의 이제 수행 체계를 세우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고려 그 개경에서는 고려가 국교가 되면서 불교가 굉장히 흥황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이 승단이 정치, 권력과 너무나 가까운 그런 면이 좀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은 저렇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부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멀리 팔공산 거조사로 가가지고 선과 교를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정의 사를 조직을 하고 권수 정의결사문 정과 해를 함께 닦자라고 하는 정의결사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미 본인이 내면적으로 큰 깨달음의 그 경지가 있었고요. 정의결사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 선과 교를 함께 우리가 해야 된다. 도노점수 정의쌍수 이런 운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운집을 하고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중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팔공산 거조사에서. 그래 이제 보조 스님이 내가 이 분위기에 또 이게 잠시 그냥 어울려 있다가는 뭔가 내가 본본사를 또 이게 퇴색될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혼자 조용히 지리산 상무자하면서 3년 동안 여기서 이제 또 조용히 아주 검소하게 참선 수행을 하고 운동 생활을 합니다. 그걸 마치고 이제 적극적인 보살행에 현실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00년에 송광산 길상사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송광산 길상사로 이렇게 불렸었는데 1200년에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노점수, 정의쌍수를 주장하고 선과 교를 함께 닦아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선으로서 체를 삼고 내면적인 어떤 참선 수행의 경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도 함께 공부해서 그거를 널리 잘 이렇게 펴는 교로서 용을 삼아서 선교의 합일점을 추구하는 도노점수, 정의쌍수를 주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후에 여기에 훌륭한 그 국사 정의쌍수를 같이 하면서 나라의 그 스승이 여기에 많이 배출됩니다. 이분이 이제 1210년에 그 어느 날 대중을 다 모이라고 하고 설법을 마치고는 그대로 앉은 채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답의식을 하고 그 사리를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리가 바로 감로 이게 바로 감로탑이 지금 있습니다. 보조국사의 그 사리를 모신 감로탑이 그 지금도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 고향수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가 이게 이제 그 1200년에 보조국사가 송광사에 오셔가지고 직접 이 향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이 고향수가 이게 잠깐만 말라서 이제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말른 채로 그냥 말라 죽는 모습으로 그래서 고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오기를 이 고향수가 다시 살아나는 날 보조국사도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이 도량에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보조국사 이후로 16분의 국사가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송광사에는 16분의 진영을 모신 국사전이 있게 됩니다. 국사전의 그 진영이 내부에 보이죠. 고려시대의 16국사가 배출될 정도로 훌륭한 수행 도량이었는데 그 가풍이 조선시대에도 면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 여러분 효봉스님이 그 일화 잘 아시죠?
판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독립군을 사형을 시킨 거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마음에 큰 어떤 그 무거운 짐이 되어서 엿장수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나중에 출가 수행을 해가지고 절구통 수자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큰 스님이 되셨는데요. 효봉 스님께서 이제 송강사에 이제 거기 그 법맥을 좀 이으신 거죠. 그래서 효봉 스님의 대를 이어서 구산 스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법정 스님, 여기에 이제 송강사의 수행자의 그 가풍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부사찰에 깃든 감동적인 일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삼부사찰에 가셨을 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사찰에 깃든 그 깊은 의미들을 좀 더 생각하시고 이제 그만큼 더 발심 수행에 그런 그 큰 하나의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